이건 받을 수 없어요. 늦은 오후 거리는 잿빛 비에 씻기듯 번들거렸습니다. 수연은 값싼 비닐로 산 손잡이를 꽉 움켜쥔 채 골목을 재빨리 가로질렀습니다. 운동화 속은 벌써 축축했고 양말 끝에서 차가운 물기가 스며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늦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모퉁이를 도는 순간 젖은 간판이 덜컹거리며 흔들렸고 그 아래로 한 노인이 비에 젖은 회색 코트를 덮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떡해요. 그녀의 우산이 바람에 휘청이며 뒤집혔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사람 몇이 고개를 내밀었지만 곧바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차가운 물웅덩이가 노인의 손가락을 반쯤 덮고 있었고 젖은 피부가 창백하게 떨렸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대답은 없었고 희미한 숨결만 입술 사이에서 스쳐나왔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꺼내 119부터 눌렀습니다. 여기 동 작은 시장 골목 맞은편이요.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희미해요. 침착하게 주소를 불러주고 통화를 끊자 비닐 우산이 또다시 젖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깐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편의점 출근 시간까지 15분이 남았고 이 상태라면 기어이 지각을 면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빠르게 스쳤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늦으면 어때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대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우산을 노인의 얼굴 위로 기울이고 자신의 점퍼 지퍼를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볼에 달라붙었고 비냄새와 젖은 먼지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시간이 길게 늘어지는 사이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연은 노인의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해지면 좀 나아질 거예요. 작은 목소리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주문 같았습니다. 지나가던 트럭이 물웅덩이를 밟고 지나가며 거친 물보라를 튀겼고 수연의 무릎까지 차가운 물이 올랐습니다. 그녀는 몸을 더 앞으로 기울여 노인의 몸을 비로부터 가렸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주머니에서 울렸습니다. 편의점 매니저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수연은 숨을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죄송해요. 어딘가 급히 도와야 해서요. 조금 늦어요. 상대방의 짧고 차가운 한숨이 스피커를 타고 흘렀습니다. 오늘만요. 정말이에요. 그녀는 간절히 덧붙였습니다. 통화를 끊자 마음 한쪽이 스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눈앞의 호흡 소리가 더 급하고 중요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비를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노인의 머리 위치를 살피며 주변에 놓인 젖은 종이 상자를 치웠습니다. 조금만 버텨요. 금방 와요. 그녀는 또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빨간 불빛이 번쩍이며 멈추었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의식 없으셨고 호흡은 약해요. 여기서 바로 옮길게요. 구급대원이 간단히 상태를 확인하고 지시했습니다. 수연은 우산을 접어 한쪽에 세워두고 들것에 옮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노인의 몸이 들것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릴 때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있던 노인의 손등을 마지막으로 스쳤습니다. 제발 괜찮아져요. 거의 들리지 않는 소망이 비에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대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대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빠르게 가방에서 메모지 한 장과 펜을 꺼냈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메모지에 박수연과 전화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네, 접수해 둘게요. 대원이 대답했고 문이 닫히며 엔진 소리가 깊어졌습니다. 구급차는 물길을 가르며 천천히 움직이다가 금세 비의 커튼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소리가 멀어지자 골목은 다시 비의 고요만 남았습니다. 수연은 젖은 무릎을 두 손으로 털어내듯 쓸어내리고 뒤집힌 비닐 우산을 제대로 펴서 위로 올렸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굳은 듯 아렸고 손등에는 붉은 물집이 어렴풋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신 다음 젖어 무거워진 가방을 들어 어깨에 걸었습니다. 괜찮아. 오늘만 버티면 돼요. 혼잣말은 단호한 다짐으로 변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자 신호등의 초록 불이 깜빡였고 하수구로 흘러드는 빗물 소리가 한층 거세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두어 걸음 달리다가 멈춰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구급차가 서 있던 공간만 비가 더 세차게 내리는 듯 텅 비어 있었고 무릉덩이에 비친 붉은 경광등의 잔상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은 여전했지만 수연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편의점까지 가는 길은 평소보다 더 멀게 느껴졌고 다리에 힘이 뚝 떨어지는 찰나가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우산을 조금 더 앞으로 내밀고 어깨를 낮췄습니다. 골목을 벗어나 대로로 들어서자 차들의 타이어가 물길을 헤치며 내는 소리가 연속적인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방금 적어 건넨 메모지의 글씨를 떠올렸습니다. 엉성하지만 곱게 적힌 자신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빛났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쓰고 젖는 것을 감수하고 계획을 망가뜨렸지만 후회하지 않는 마음이 가슴에 잔잔히 퍼졌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힐끗 보며 숨을 고르고 편의점 간판 불빛을 향해 다시 걸음을 뗐습니다. 비닐우산 가장자리에서 물방울이 연달아 떨어졌고 길 위에서 튀김물이 다시 신발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수연의 표정에는 묘한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오늘의 지각이 월급에서 깎일 수 있고 매니저의 눈총이 매섭게 꽂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방금 전 골목에서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마음 한가운데 단단히 놓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잘한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작고 얇은 우산 아래 젖은 도시는 느리게 미끄러졌고 수연의 뒷모습은 비의 장막 속으로 차분히 사라졌습니다. 하얀 조명이 낮게 깔린 병실에서 심전도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노인은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낯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건조한 산소 냄새와 약품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고 오른팔에는 링거가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기억을 더듬었고 빗속에서 누군가가 우산을 기울이던 흐릿한 이미지가 물결처럼 떠올랐습니다. 침대 옆 호출등이 손에 닿자마자 간호사가 재빠르게 들어왔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어지러우세요? 노인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이 있었지요?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학생분이요. 이름은 박수연이라고 남기셨어요. 노인은 그 이름을 안으로 조용히 굴려보듯 되뇌었습니다. 박-수-연 세 글자가 혀끝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순간 빗물이 떨어지던 골목의 온기가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그 학생은 어디 있소? 그는 물었고 간호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연락처만 있어요. 바로 응급실로 옮기고 가셨어요. 노인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렇군요. 간호사가 나가자 병실은
다시 기계음과 공조기의 낮은 진동만 남았습니다. 노인은 손등에 링거 고정을 쓸어내리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평생 계산과 일정으로 시간을 묶어두고 살아왔지만 방금 전 세 글자는 계산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비에 젖은 코트 자락과 뒤집힌 우산, 떨리던 손길이 의식의 표면에 조용히 잔상을 남겼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집고 들어와 커튼, 가장자리를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앉았습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마음 한쪽은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문이 열리며 비서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의사 선생님께서 오후에 다시 오신답니다. 노인은 시선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학생 찾읍시다. 비서는 잠깐 멈칫하더니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성함은 받았습니다. 병원 CCTV와 인근 상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으로 하려는 게 아니오.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고 싶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끝틈은 오래 묵힌 감정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비서는 즉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낮게 깔린 통화음과 짧은 응답들이 병실 공기 사이로 분절되어 흘렀습니다. 노인은 침대 머리맡 탁자에 놓인 미지의 메모지를 손가락 끝으로 밀어당겼습니다. 메모지에는 볼펜 잉크가 비에 스쳐 번진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이름 옆 전화번호가 단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단정함에서 서두름과 결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비를 참 많이 맞았겠지요. 혼잣말이 낮게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눈앞에 비닐우산 아래서 떨리던 어깨와 젖은 머리카락이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그 장면이 떠오를수록 지난 세월 본능처럼 가까운 냉정함이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건강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일시적인 혈압 저하로 쓰러지신 겁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비서가 옆에서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의사가 나가자마자 비서가 눈치를 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학생을 찾으면 어떤 방식으로 노인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만나서 고맙다고 하겠소. 무엇이든 해달라 하면 듣겠소. 하지만 먼저 묻겠소. 왜 멈춰섰는지. 그의 목소리는 오래 비어있던 서랍을 여는 듯한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말끝에 담긴 호기심은 호의보다 진실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의 이유를 알고 싶다는 욕망이 그에게는 낯설고도 간절했습니다. 창문 너머 하늘은 비가 그치고 빠르게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구름 틈 사이로 얇은 빛이 병상 모서리를 스쳐 지나가며 금빛 경계선을 남겼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노인의 표정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 리모컨을 집어 텔레비전을 켰다가 곧 끄고 다시 메모지를 보았습니다. 이름의 획이 가지런히 정리된 모양새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찾는 일 오늘 중으로 끝냅시다. 비서는 곧장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답했고 병실 문 바깥에 발걸음이 바빠졌습니다. 노인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눈을 잠깐 감았습니다. 빗물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조용한 호흡과 심장 박동만이 귓가를 채웠습니다. 그는 문득 오래전 회사를 시작하던 시절 손수 낡은 트럭을 몰고 창고를 드나들던 청년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세상은 손을 내밀면 손을 잡아주는 곳이었고 작은 온기가 다음 온기를 불러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손은 두꺼워지고 마음은 차갑게 굳었지만 오늘의 세 글자가 다시 오래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름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군요. 아주 낮은 목소리가 공간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비서는 첩보고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병원 CCTV에서 학생의 얼굴을 확보했습니다. 인근 편의점 유니폼과 학생증 끈이 보입니다. 근처 고등학교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노인은 짧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요란할 필요 없소. 그는 다시 메모지의 전화번호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면 쉬울지도 모른다는 유혹이 스쳤지만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다급함이 진심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재단장처럼 단정한 수순을 밟고 싶었습니다. 그 멈춤에서 그의 오래된 습관이 조금 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병실 불이 낮춰지고 기계음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노인은 침대로 돌아와 이불을 가슴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재단 명의의 기부 서류들이 머릿속에서 차례대로 정렬되다가 인해한 소녀의 젖은 어깨와 겹쳐 흐려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박수연, 곧 보게 되겠지요. 조용한 안도감이 가슴에 넓게 번졌고 그 안도감은 오랜 권태를 밀어내듯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창밖 어둠은 겨우내 묵은 먼지를 털어낸 듯 깊고 맑았고 이름 하나가 남긴 물결은 밤의 중심에서 오래도록 흔들렸습니다. 새벽 5시 어둑한 골목에 빵 냄새가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수연은 잠이 덜 깬 눈으로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고 빵집 셔터를 올렸습니다. 손끝이 얼었지만 습관처럼 계산기를 켜고 오븐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오전 수업 전에 일터를 들렀습니다. 식빵이 구워지는 사이 휴대폰 알람이 또 울렸습니다. 지각이면 결석 처리야. 매니저의 전날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지만 그녀는 무심히 꺼버렸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빵집 문을 닫고 달리듯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문 앞에서 체육복을 입은 남학생 무리가 장난을 치며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귀에 들어왔지만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가방끈을 더 꽉 쥐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칠판엔 이미 선생님이 수식을 적고 있었습니다. 박수연, 또 늦었네. 담임의 목소리가 짧게 날아왔지만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펜을 꺼내자 손가락 사이에 굳은 살이 쓰라렸습니다. 노트 위에 잉크가 번지며 검은 점이 생겼습니다. 점심시간 친구들은 도시락을 꺼내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매점으로 향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와 따뜻한 우유 한 병을 들고 구석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햇빛이 비쳤지만 마음속엔 묘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옆자리에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어제 또 알바했지? 수연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좀만 더 모으면 엄마 병원비 낼 수 있어요. 대답은 작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방과 후엔 편의점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유리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냉장음료 진열대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피곤한 목소리였지만 늘 그 한마디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틈마다 계산대 아래에서 교과서를 꺼내 읽었습니다. 가끔 손님이 물건값을 던지듯 두고 나가면 잠깐 놀라지만 금세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리에 무거운 통증이 내려앉았고 손가락 관절이 굳어갔습니다. 밤 10시 가게 불이 꺼지자마자 수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허름한 단층 주택의 문을 열면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어머니가 고무장갑을 낀 채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어머니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고했어, 딸. 따뜻한 한마디에
하루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식탁엔 찬밥 한 공기와 김치 한 접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말없이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허리엔 파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은 방 안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낡은 스탠드 불빛이 종이 위를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자꾸 떨렸지만 글씨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내일은 더 나을 거예요. 짧게 적은 문장이 노트 한쪽에 자리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달빛이 골목을 희미하게 비추고 바람이 낡은 간판을 흔들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문틈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피곤하지? 좀 쉬어라.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요. 단어 외우다 잘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 수연의 등을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불빛 아래 수연의 그림자가 노트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서 피곤한 손이 느리게 움직였고 글씨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책장이 천천히 넘어가다 멈추었을 때 수연의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그녀의 옅은 미소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의 무게가 그대로 어깨 위에 내려앉았지만 마음 한쪽엔 희미한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알바를 놓치지 않았고 엄마와 저녁을 함께 먹었으며 숙제 한 장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면 잘했어요. 그렇게 속삭이던 숨결이 이내 깊은 잠으로 이어졌습니다. 창밖엔 이른 새벽에 바람이 불어오며 낡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태준 회장은 병실 창가에 앉아 식은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비서들이 보고서를 정리했지만 여전히 박수연의 정확한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차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향긋한 녹차향이 났지만 혀끝은 아무 맛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커튼 사이로 번지며 병실을 희미하게 밝혔고 빗방울이 남은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부신 점을 찍었습니다. 그는 그 빛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하군. 비서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CCTV 일부 확인됐습니다. 학생으로 보이는 인물이 병원 입구에서 노인을 부축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회장은 시선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얼굴은 마스크를 썼지만 이름은 병원 접수 기록에 있습니다. 박수연 18살,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회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 학교로 찾아가 보게. 비서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러운 사안입니다. 회장은 천천히 시선을 들어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언론 따위보다 중요한 게 있네.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지.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비서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장은 남은 차를 비워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생각보다 늙어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늘었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유리창을 가볍게 짚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중얼거림은 스스로에게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한편 비서는 회사 본사로 복귀해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수연 고등학교 재학생. 조용히 신상 확인해. 언론 노출은 금지야. 비서팀은 각자 노트북을 켜고 신속히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CCTV, 학교 근처 상가 카메라, 출입 기록이 순차적으로 검토됐습니다. 화면 속에서 학생복 차림의 수연이 노인을 부축하던 모습이 재생되었습니다.
카메라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은 희미했지만 행동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보통은 망설이죠. 그런데 이 학생은 바로 손을 내밀었어요. 비서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오후가 되자 한태주는 병원에서 퇴원 준비를 마쳤습니다. 구급차 대신 검은 세단이 병원 입구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는 운전기사가 연도어를 붙잡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완전히 그친 맑은 하늘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 하늘이 그 아이가 본 하늘이겠지. 혼잣말을 내뱉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고층 빌딩이 흘러가듯 지나갔고 신호등 불빛이 차창에 번져 붉은 결을 남겼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본사로 모실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학교로 가지. 운전기사는 눈길을 백미러에 잠시 두었다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차량이 조용히 회전하며 강을 따라 달렸습니다. 다리 위를 지날 때 회장은 차창을 반쯤 내렸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며 와이셔츠 깃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젖은 우산 냄새가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익숙하고 따뜻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고등학교 근처의 작은 언덕길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시간 학생들이 삼삼오오 몰려 나오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 활기찬 소음이 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자 세대의 아이들이 뛰노는 장면은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중에 그 아이가 있겠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각 비서는 학교 교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중그룹 비서실에서 왔습니다. 박수연 학생에 대해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교무실 안에 교사가 놀란 눈빛으로 비서를 쳐다봤습니다. 태중그룹이요? 비서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학생의 개인 신상은 지키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시려 합니다. 교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박수연 학생, 3학년 2반이에요. 지금 수업 중인데 비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틀 후면 졸업식이죠.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학교를 나서는 비서의 눈에 정문 앞에서 아르바이트 배달복을 입은 수연이 잠시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달리듯 교문을 지나갔습니다. 모자 아래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땀으로 젖은 목덜미, 가방끈이 반쯤 흘러내린 어깨. 비서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자 화면 속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었고 햇빛에 눈을 찡그렸습니다. 그 순간 비서는 확신했습니다. 찾았다. 몇 분 후 보고를 받은 회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좋네. 그 아이 내일 다시 보세.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한 명령조가 아니었습니다. 차 안 공기는 묘하게 부드러워졌고 창밖 풍경이 이전보다 더 밝게 보였습니다. 그는 창문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낯설게 찾아왔습니다. 박수연, 이름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는군. 그날 밤 회장은 집무실로 돌아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진심은 계산보다 오래 남는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는 천천히 펜을 들어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은 누군가를 다시 살게 만든다. 펜촉이 종이를 누를 때마다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불을 끄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멀리 학교 방향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소녀의 하루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삶의 이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틀 후 흐린 하늘 아래 학교 정문 앞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 롤스로이스가 천천히 멈춰 서자 학생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광택이 번들거리는 차체는 낯선 기품을 풍겼고 고등학교 앞이라기엔 너무 비현실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마친 학생들까지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수연은 매점에서 봉투째 삼각김밥을 들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비닐 장갑을 낀 손에 소스가 묻어 있었고 마음은 다음 교시 숙제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정문 쪽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며 하이힐을 신은 여성이 내렸습니다. 회장의 손녀 한지연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눈빛엔 확실한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문 앞을 가득 메운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교무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교사들이 놀라며 인사를 했고 교감이 부랴부랴 다가왔습니다. 손님, 어떤 용무로 지연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태중그룹입니다. 박수연 학생을 잠깐 만나고 싶습니다. 교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학생이 무슨 문제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마운 일 때문입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분위기가 단번에 달라졌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친구 민호가 다가와 팔꿈치를 찔렀습니다. 야, 저거 회장님 차 아니야?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 수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요. 여기 올 이유가 없죠.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고 교감이 정문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박수연 학생, 잠깐만 교무실로 와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민호가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너 부르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수연은 머뭇거리며 교문을 지나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자 낯선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향수와 서류 냄새, 그리고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중앙에 앉아있던 지연이 수연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수연 씨 맞죠? 그녀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연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인가요? 지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찾아뵙고 싶어 하세요. 수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할아버지요? 당신이 병원에서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그제서야 수연의 머릿속에 며칠 전 빗속의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감이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박수연 학생, 태중그룹 회장님 말씀이랍니다. 시간을 내줄 수 있겠어요? 수연은 당황한 듯 손에 들고 있던 삼각김밥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바로 가야 하나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요. 할아버지가 꼭 직접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주변 교사들의 시선이 섞인 호기심과 존경으로 향했습니다. 교감이 허겁지겁 말을 덧붙였습니다. 학교 이름을 이렇게 빛낼 줄이야. 수연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냥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목소리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교무실을 나서자 정문 앞에 롤스로이스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지연이 먼저 타고 수연이 뒤따랐습니다. 문이 닫히자 차 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와 조용한 냉풍, 도심의 소음이 멀리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학교 담장과 학생들의 얼굴이 현실감 없이 흐릿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신 얘기를 하시며 며칠째 웃고 계세요. 수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큰 분인지 몰랐어요. 지연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게 할아버지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 이유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도와줬다는 게 그분에겐 아주 큰 의미였거든요. 수연은 말없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도로가 점점 한적해지고 도심을 벗어나자 풍경은 조용한 주택가로 변했습니다.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언덕 위에는 커다란 대문이 보였습니다. 지연이 휴대폰으로 짧게 통화를 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곧 대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수연은 그 순간 자신이 전혀 다른 세계의 문턱에 들어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끝이 더 차가워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언덕을 올라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맑은 바람이 스쳤습니다. 정원에는 흰 장미가 만개해 있었고 계단 위엔 한태준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수연의 발이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그의 실루엣은 노인이 아니라 묘하게 단단한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분이 할아버지예요. 수연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며칠 전 빗속의 골목과 비닐우산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정말 그분이었구나. 회장은 천천히 내려와 그녀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잠시 멈춘 듯 주변의 공기가 고요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엔 단단한 감사와 인간적인 온기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장과 놀라움 그리고 묘한 감정이 뒤섞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가난한 여학생과 억만장자 회장의 두 세계는 처음으로 마주섰습니다. 대문이 닫히자 정원은 완벽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수연은 낯선 공간의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흙냄새와 장미향, 그리고 은은한 커피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택의 외벽은 고풍스러운 회색 석재로 지어져 있었고 넓은 유리창 너머로 은빛 샹들리에가 보였습니다. 지연이 앞장서며 말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수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발밑의 자갈이 구두굽에 부딪혀 또렷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마다 현실감이 조금씩 더해졌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따뜻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유화가 걸려 있었고 커다란 피아노 위에는 장미꽃이 꽂힌 유리 화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에 수연의 낡은 운동화 자국이 옅게 남았습니다. 그녀는 순간 신발을 벗어야 하나 망설이다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어차피 청소는 늘 하니까요. 수연은 머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거실 끝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흰 셔츠 위에 얇은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얼굴빛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박수연 학생이지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공간을 가로질렀습니다. 수연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회장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라 부르게. 그래야 마음이 편하네.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회장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엔 스테이크, 수프,
그리고 작은 케이크가 정갈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긴장한 채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포크를 잡은 손이 떨렸고 입맛이 없었지만 예의상 한 입 떴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식기를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은 비가 참 많이 왔지요. 왜 멈춰섰나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수연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냥 도와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맑았습니다. 회장은 그 대답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 어렵소? 나조차도 말이요.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 위로 늦은 오후 햇살이 기울며 나무 그림자를 길게 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라도라는 말이 참 귀하군. 식사가 끝나자 지연이 조용히 와서 커피를 내왔습니다. 향긋한 향이 퍼졌습니다. 회장은 손을 떨며 잔을 들었습니다. 덕분에 다시 이렇게 앉을 수 있네요. 고맙소.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 사이엔 잠시 말이 끊겼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여운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회장의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사람을 잘 안 믿으세요. 근데 수연 씨 얘기하실 때는 표정이 달랐어요. 회장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게 그걸 가르쳐 줬지. 믿음은 잃은 걸 되찾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라는 걸. 그 말에 수연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일어나 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하나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건 오래전 내 어머니가 주신 겁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상자 안에는 작은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저한테 너무 귀한 거 아닌가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겐 마음의 상징이요. 그걸 내게 주고 싶소. 진심에는 값이 없으니까. 수연은 쉽게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상자 속 반지는 오래된 세월의 흔적처럼 은은한 빛을 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괜찮아요. 그냥 건강하게 계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회장은 놀란 듯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 자체가 이미 가장 귀한 선물이요.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지연이 수연을 정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잎사귀를 흔들며 사각거렸습니다. 지연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많이 웃으셨어요. 고맙대요. 수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원 끝 차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수연은 창문 밖으로 저택을 바라봤습니다. 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너머로 회장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을 들어 인사하는 그의 모습에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하자 저택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연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하면서도 복잡했습니다. 오늘 일은 현실 같지 않았지만 가슴속엔 묘한 확신이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은 전해지는 거구나. 창밖의 도시 불빛이 다시 가까워질 때
수연은 작게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초대를 받은 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학교 근처 카페 한켠에서 수연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유리창엔 작은 물방울들이 줄을 지어 흘렀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고급 저택, 회장의 눈빛, 따뜻한 대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현실임을 확인하듯 가방 안에는 여전히 한태준 회장이 건넨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준그룹 회장 한태준. 검은 글씨가 낯설 만큼 무게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박수연 학생, 회장님께서 잠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녀는 놀라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지금요? 가능하다면 지금이요. 1시간 뒤 수연은 다시 검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번에는 긴장이 아니라 묘한 평온함이 자리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도심은 잿빛이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차분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어제와 달리 회장은 응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엔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재단 서류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의 정적 뒤에 회장은 봉투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작은 성이요. 내 덕분에 내가 살아났으니 그에 대한 감사의 뜻이네. 봉투 안쪽에서 희미하게 돈다발의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수연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곧 봉투를 밀어 돌려놓았습니다. 저 이거 받을 수 없어요. 회장은 놀란 듯 눈썹을 올렸습니다. 부담 갖지 말게. 그저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을 뿐이네.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와드린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 위험해 보였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가볍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특별한 거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뒤 서류철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겠나? 돈이 아니라 기회요. 수연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태준재단 장학생으로 추천하겠네. 학비 전액 지원과 생활비 보조까지 포함이지. 그건 내 마음을 담은 제안이요. 순간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 장학생으로요? 그래. 어차피 재단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니 자격은 충분하네. 회장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그건 선물이라기보다 내가 다시 나에게 가르쳐 준 걸 돌려주는 방식이요. 수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눈앞이 조금 흐릿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주저했습니다.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전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일한 것도 없어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은 특별하지 않아도 귀한 거요. 요즘 세상은 그걸 너무 쉽게 잊지. 그는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에는 오래된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제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답이에요. 회장은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약속 믿겠네. 두 사람의 손이 마주 닿는 순간 묘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계산과 이익 속에서 살아온 회장에게 그 온기는 낯설었지만 동시에 위로였습니다.
덕분에 내가 다시 숨을 쉬는 법을 배웠네. 회장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건강 조심하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그래, 그대도. 밖으로 나오는 길, 지연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받았어요? 그녀의 질문에 수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거절했어요. 대신 장학금 제안은 받았어요. 지연은 놀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할아버지가 그럴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가늘게 내리고 있었고 정원 위에는 물방울이 장미꽃잎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잠시 저택을 돌아봤습니다. 창문 안쪽에서 회장이 두 손을 모은 채 앉아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차에 오르며 수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인가 봐요. 차창 밖으로 빗줄기가 이어졌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번지고 세상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손을 대며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한 일은 돌아오는구나.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그날 밤 회장은 서재 창가에서 같은 빗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따뜻해졌군. 두 사람의 생각은 다른 공간에서 같은 온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봄 햇살이 학교 운동장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졸업식 날 학생들의 웃음과 카메라 셔터 소리가 교정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은 교복 재킷에 단추를 가지런히 잠그고 교실 창문을 닦으며 바쁜 친구들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믿기지 않던 소식이 아침 뉴스에 떠 있었습니다. 태준재단 올해 장학생 명단 발표 고 박수연 포함. 교장 선생님이 수연의 이름을 호명했을 때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놀랐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미소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운동장 한켠에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와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말없이 딸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다 됐다. 우리 딸.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년간의 고생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그들을 지나쳐갔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둘뿐인 듯 고요했습니다. 저녁 무렵 학교 앞 도로에 다시 검은 롤스로이스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모두가 익숙한 듯 놀라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한태준 회장이 아니라 그의 손녀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문을 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늘은 못 오신대요. 대신 전화래요. 축하한다고, 그리고 약속 잊지 말라고요.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네, 꼭 전해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요. 지연은 꽃다발을 건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당신다운 답이네요. 차가 멀어지자 수연은 천천히 학교 쪽을 돌아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운동장에는 여전히 졸업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작이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태준재단 장학생 선정 통지서. 편지 안에는 손편지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박수연 학생,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날 당신이 내민 손 하나가 내 삶을 바꿨습니다. 진심은 전염됩니다. 이제 당신이 그걸 이어가 주길 바랍니다. 한태준.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수연은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떠 있었고 그 사이로 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저 멀리 도심의 불빛이 반짝였고 그 안에 자신이 걸어갈 길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시각 태준 회장은 저택의 서재에서 조용히 와인을 한 모금 들었습니다. 창밖 정원에 불이 은은히 켜져 있었고 봄비가 다시 부드럽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트를 펼쳐 어젯밤에 쓴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진심은 세상을 움직인다. 그는 천천히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은 박수영 같은 사람을 통해 살아간다. 그가 펜을 내려놓을 때 창밖에서 장미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빛은 작지만 단단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시 위로 내리는 봄비 속에서 두 사람의 인생은 조용히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